오늘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렇게 저희 그 내리를 떠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선생님이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그 시기에 유럽의 역사는 지중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었지만 그 500년이라는 시차 덕분에 이슬람 그리고 비잔틴의 선진 문명을 빨아들여갖고 결국 그 다음 근대를 여는 힘을 저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저도 앞으로 많이 좀 생각해보고 싶고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11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나 이런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던 지역들은 도리어 유럽한테 자신들의 노하우를 뺏기는 그런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의 어떤 관점을 좀 달리 봐서요. 유럽의 관점이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중해 무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세계나 또 동양, 또 비잔티움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티니지 친구가 있었는데 이 북아프리카나 이슬람 세계 역사가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왜 앞서 있었던 이슬람 세계가 한 15세기경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 세계에 뒤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15세기 중세 말에 이슬람 세계가 뒤처진 원인이 무엇일까 뭐 그런 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다른 선진 문명이었던 비잔티움은 아예 15세기 중엽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유럽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원천 기술들 다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유럽에 전수됐는데 유럽은 다시 그걸 발전시켜서 좀 더 나아졌던 반면에 아시아 세계, 아프리카 세계는 근대 들어서 약간은 정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럽보다는 더디게 발전한 건 아닐까. 이러한 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시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 요즘 들어서 중국이 다시 세계 강대국으로서 부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세계사의 주도권 또는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군 원종을 통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나가갖고 근대 세계를 열려고 한 노력, 그런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해갖고 지리상의 발견, 이것이 열리는 15세기 말, 결국 그래서 11세기에서 시작해서 15세기 말까지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의 역사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항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까지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항의 역사를 지중해의 역사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인 역사 해석에 따르면 이 지중해의 패권, 저는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유럽 세계의 중심은 무대는 지중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식적인 기준에 근거하면 이 지중해가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바스코 다가마나 콜럼부스의 어떤 새로운 항로 개척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5세기 말 16세기 이후 유럽사의 중심은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16세기 지중해 세계 진정으로 몰락했느냐 그런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대표하는 지중해 역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페르낭 브로델의 어떤 견해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페르낭 브로델이 쓴 16세기 필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라는 책을 보면
결국에 16세기는 여전히 지중해와 새로운 어떤 루트가 경쟁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의 도중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인들이 새로운 루트를 찾으려고 했던 게 향신료입니다. 근데 16세기 여전히 향신료는 지중해 루트를 노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예. 때로는 16세기 중엽은 지중해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온 시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16세기는 지중해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중해는 향신료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지중해 무역 전체에서 향신료가 차지하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도 있었고, 그리고 16세기에 영국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새로운 열강들이 지중해 무역에 또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레반트 컴퍼니라는 동지중해 컴퍼니, 이게 나중에 동인도 회사의 전신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은 여전히 지중해 세계가 16세기에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변화하는 어떤 구조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시기에 이제는 이제 지중해 세계가 저물고 안타깝게도 새로운 대서양 시대가 전개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프리카 또는 새로운 지역에 있었던 그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세계가 이 새로 진출한 네덜란드 제2차 유럽인들의 어떤 아시아 진출이겠죠. 이런 데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요. 선생님 강의 덕분에 이제 지중해를 생각하면 아주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해변, 그거 외에도 역사의 주무대로서 치열한 고민과 각축이 되었던 그런 곳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즉 베네치아의 역사는 이 마가와 같이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새로운 어떤 주제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여전히 많이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스토리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그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상인이나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